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로 그리는 화가, 그리고 총정리, 생성형 AI로 확장되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재료로 삼아 하나의 화가처럼 작품을 만들어낸 다음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가 예술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 화풍을 분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렘브란트의 붓질과 명암, 구성의 패턴이 데이터로 해석되는 과정은 예술과 기술 사이에 새로운 접점을 보여주죠.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드는 이 협업적 창작 방식은 예술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들어낸 작품을 우리는 어디까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술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화가의 등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술사의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붓을 든 인간 화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미술의 역사가 이제는 알고리즘의 계산 속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화폭 위에 색을 얹고 데이터를 재료로 삼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대, 우리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합니다. AI가 그린 그림도 예술이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믿어온 예술의 정의에 대한 철학적 도전이죠. 2016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한 프로젝트는 이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렘브란트의 회화 작품 수백 점을 3D 스캔하고 색채, 명암, 붓의 질감, 인물의 시선, 구성의 패턴까지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렘브란트가 생전에 한 번도 그리지 않은 새로운 초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렘브란트 작품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고 동시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음 렘브란트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의 손이 아닌 알고리즘이 예술의 역사를 이어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기술적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작이 어떻게 데이터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렘브란트가 빛과 어둠의 경계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그렸다면 인공지능은 수천 개의 픽셀과 좌표를 통해 그 영혼의 패턴을 계산했습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AI는 수학을 통해 세계를 재구성합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 근원에는 같은 욕망이 흐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형태로 남기려는 창조의 충동입니다. 데이터로 그린 렘브란트는 인간의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술은 이제 감정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인간은 감정을 제공하고 AI는 그 감정을 재현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경험을 언어로 번역하듯 AI는 데이터를 이미지로 번역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의 주체는 한 명이 아니라 두 존재가 됩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창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그림을 그린다 해도 인간과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렘브란트가 인물의 눈빛에 담았던 것은 단순한 시각적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시대의 공기, 인간의 고도, 그리고 작가 자신이 겪은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AI는 그 눈빛의 형태를 복제할 수는 있지만 그 눈빛의 사유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AI는 인간의 감정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예술의 본질이자 기술이 도달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AI 예술이 단순한 모방에 머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인간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사고가 언어와 감각에 제한되어 있다면 AI의 사고는 데이터의 패턴 속에서 무한히 확장됩니다. 인간은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만 AI는 의도 없이 새로운 형태를 생성합니다. 그 무의식적 생성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미적 감각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이미지, 그것은 AI 시대의 새로운 예술적 감동입니다. 예술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구의 변화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돌벽 위에 손자국을 남기던 시절에도, 붓을 발명하던 르네상스 시대에도, 사진기를 만들던 근대에도 언제나 새로운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도구의 또 다른 진화입니다. 예술은 기술의 도움으로 변형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 인간의 얼굴이 감정을 담고 있었다면 AI의 그림 속 픽셀 또한 인간이 느낀 감정을 담아내려는 시도의 흔적입니다. 기술은 예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AI 예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더 오래된 질문을 던지죠. 예술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그 정의는 언제나 유동적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신을 찬미하는 행위였고, 르네상스에는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는 도구였으며, 현대에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기록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의 예술은 인간이 기술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술은 여전히 인간에 관한 이야기이며 AI는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비추는 새로운 거울입니다. 새로운 화가의 등장은 예술의 종말이 아니라 예술의 확장입니다. AI는 인간이 보지 못했던 색을 보여주고 인간이 도달하지 못했던 시각의 층위를 탐험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의미로 바꾸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데이터가 감정을 대신할 수는 없고 알고리즘이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의미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예술은 결국 의미를 찾는 인간의 여정입니다. 데이터로 그린 렘브란트는 인간의 창조 본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자신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었지만 그 존재를 통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미래는 인간과 기술의 경계에서 피어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이미지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자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예술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예술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기술의 시대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동굴벽화에서 시작해 생성형 AI까지 이어지는 예술의 시선 변천사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예술이 향했던 시선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따라가 보면 기술의 변화가 예술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키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을 향하던 시선이 인간으로, 다시 산업과 도시로, 그리고 지금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이어지는 과정은 예술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진화를 보여주죠. 이 흐름 속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기술이 바뀌어도 예술이 유지해온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AI 시대의 예술은 이 긴 여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예술의 역사는 한 줄로 곧게 뻗은 직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가며 원을 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동굴벽에 남겨진 사냥의 장면에서부터 데이터로 그려진 렘브란트까지 예술은 언제나 무엇을 본다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본다의 문제였죠. 고대의 예술은 인간이 자신을 세계 속에 위치시키려는 첫 시도였습니다. 동굴벽화는 생존을 기록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욕망을 벽에 고정시키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때의 시선은 인간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연과 신비, 설명할 수 없는 힘을 향해 내던져진 시선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거대한 세계 앞에서 작아졌고 예술은 그 거대함을 이해하려는 가장 오래된 언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러 시선은 조금씩 인간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형상을 빌려 인간의 몸을 조각하면서 그들은 이상적인 비율과 조화를 탐구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빚어진 몸은 더 이상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꿈꾼 완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때 예술의 시선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성과 그 신성을 담고자 하는 인간 사이를 오갔습니다. 조각상의 근육과 표정, 주름과 자세는 모두 인간이 자신 안에서 찾고자 했던 이상과 질서의 증거였습니다. 예술은 세상을 향한 경외와 자신을 향한 동경을 동시에 품은 채 서 있었죠. 중세에 들어서면서 시선은 다시 위를 향해 들려 올려졌습니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벽화는 인간의 눈을 하늘로 이끄는 장치였습니다. 예술은 신을 찬양하는 시각적 기도가 되었고, 빛과 색은 신비를 상징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때의 예술은 인간의 감정보다 신의 진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인간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삶을 기록하기보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세계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향한 시선은 서서히 인간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세계를 이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예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술의 시선은 이제 분명히 인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신의 무대가 아니라 인간이 탐구하고 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원근법이 그 변화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였죠. 화면 속 공간은 신의 시선에서 내려다본 평면이 아니라 인간의 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입체가 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빛과 거리, 공기의 흐름을 관찰하며 눈으로 본 세계를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인체 조각은 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고뇌를 드러냈고, 라파엘의 조화로운 구성은 이성과 감정이 만난 지점을 시각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예술은 인간의 눈을 기준으로 세계를 조직하는 작업이 되었고, 시선의 주인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지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마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신의 시선이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기준이었다면 인간의 시선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주관적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예술은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길을 탐색했습니다. 바로크와 로코코의 극적인 구도와 화려한 장식은 인간 감정의 과장된 진폭을 통해 세계를 느끼는 방식의 다양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균열은 산업화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증기기관과 공장의 굴뚝, 도시의 확장은 인간의 시선을 전혀 다른 풍경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고요한 성당이나 궁전의 벽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거리, 기차역, 카페, 공장, 연기와 철, 광고와 사진이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요구했던 것이죠. 인상주의는 이 변화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진이 현실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자 화가는 더 이상 정확히 보는 사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어떻게 느끼는 사람이 됐습니다. 빛이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안개 속에서 도시의 윤곽이 흐려지는 순간, 사람들의 발걸음과 공기의 떨림이 섞여 사라지기 직전의 장면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인상주의의 시선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지나가는 순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술의 언어는 사물의 윤곽에서 감각의 진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선은 물체에서 관계로, 외부 세계에서 내면의 인상으로 이동했습니다. 20세기 예술은 이 흐름을 더욱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입체파는 사물을 하나의 시점에서 보는 관습을 깨뜨리고 여러 시점을 동시에 화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인간의 지각이 단일한 진실이 아니라 조각난 경험의 합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추상미술은 아예 대상을 버리고 색과 선, 형태 자체를 감정과 사유의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일레로 칸딘스키는 색을 음악처럼 다루었고, 몬드리안은 수직과 수평의 구조 속에서 내면의 질서를 탐구했습니다. 예술의 시선은 더 이상 무엇을 본다, 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를 만든다로 옮겨갔습니다.
동시에 20세기의 예술은 예술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뒤샹은 작품을 만드는 행위보다 무엇을 예술이라 부를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개념미술과 퍼포먼스 아트, 설치미술은 예술을 물질이 아니라 개념과 맥락, 시간과 관계로 확장시켰습니다. 팝아트는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해 소비사회 속에서 예술의 위치를 묻고, 백남준과 같은 작가는 텔레비전과 전자기기를 예술의 도구로 사용하며 기술과 예술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이때 예술의 시선은 더 이상 특정 대상에 고정되지 않고 사회와 미디어, 자본과 권력, 일상과 제도 전체를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예술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선은 세계를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행위 자체가 된 거죠. 이러한 흐름 위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도구로 삼는 AI 예술입니다. 다음, 렘브란트.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은 수많은 렘브란트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초상화를 생성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붓질과 명암, 구도와 시선의 방향까지 계산해냈고, 그 결과물은 얼핏 보기에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믿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핵심은 AI가 얼마나 잘 모방하는가가 아니라 렘브란트의 시선이 데이터로 번역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이 캔버스 위에 남긴 흔적이 알고리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예술의 시선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AI는 세상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이 쌓아 올린 방대한 이미지와 기록을 학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AI는 특정 화가의 스타일을 모사하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시선이 경험과 감정, 기억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면 AI의 시선은 통계와 확률, 패턴의 반복을 통해 세계를 재구성합니다. 이 둘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대립이 아니라 대화의 가능성을 엽니다. 인간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다시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동굴벽화에서 시작된 예술의 시선은 신을 향해, 인간을 향해, 산업과 도시를 향해,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향해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을 관통하는 질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은 도구를 바꾸어가며 그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돌에 새기던 손자국은 붓으로, 카메라 렌즈로, 픽셀과 코드로 형태를 바꾸었지만 그 흔적은 언제나 인간이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려는 의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미지 생성형 AI와 디지털 예술은 예술의 시선이 또 한 번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더 이상 혼자 그리지 않습니다. 기술과 함께, 알고리즘과 함께, 데이터와 함께 그린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를 해석하고 선택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죠. AI는 무한한 형태를 제안할 수 있지만 그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 그 이미지에서 감동을 읽어내는 일, 그 안에서 인간의 질문을 발견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동굴벽화부터 AI까지 이어진 예술의 시간은 도구의 진화사이자 시선의 변천사였습니다. 벽에 남겨진 손자국, 대리석 속의 신체, 캔버스 위의 빛, 해체된 형식의 파편들, 그리고 데이터로 그려진 초상화까지 모든 예술은 결국 하나의 동일한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통해 나를 다시 보는 일. 예술의 시선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함께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향하는 궁극의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AI 시대의 예술 역시 그 긴 흐름의 한 장면일 뿐이며 그 안에서도 예술은 변함없이 인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7주차 3차 시에서 데이터로 그리는 화가, 다음 렘브란트 프로젝트와 동굴벽화부터 생성형 AI까지 이어지는 예술의 시선 변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한 퀴즈 2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렘브란트, 더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다음 렘브란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렘브란트의 원본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했다. 2번, 렘브란트의 화풍과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새로운 초상화를 생성했다. 3번, 인간 화가가 AI의 이미지를 참고해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4번, 기존 작품을 단순히 디지털 스캔하여 전시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2번, 렘브란트의 화풍과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새로운 초상화를 생성했다 입니다. 강의에서 보셨듯이 다음 렘브란트 프로젝트는 렘브란트의 작품 수백 점을 3D 스캔하고 명암 붓질 구성의 패턴까지 데이터로 분석한 뒤 그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초상화 한 점을 생성한 실험이었습니다. 단순 복원이나 스캔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하나의 새로운 화가처럼 화풍을 학습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굴벽화부터 AI까지 이어지는 예술의 시선 변천을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역사는 동굴벽화에서 데이터로 그린 초상화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본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땡땡으로 본다의 문제라고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시선입니다. 강의에서 정리했듯이 예술의 역사는 신을 향한 시선, 인간을 향한 시선, 산업과 도시를 향한 시선, 그리고 오늘날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향한 시선으로 계속 방향을 바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흐름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을 그리느냐 보다 어떤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구는 동굴벽, 대리석, 캔버스, 픽셀과 데이터로 바뀌었지만 세계와 나 자신을 향한 시선의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두 문제를 통해 데이터로 그리는 화가, 다음 렘브란트 프로젝트의 의미와 동굴벽화부터 AI까지 이어지는 예술의 시선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퀴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셨다면 이번 강의의 핵심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굴벽화에서 다음 렘브란트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 속에서 생성형 AI가 예술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알고리즘이 화풍을 학습해 새로운 초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낸 순간이란 점도 이야기했죠. 도구는 시대마다 바뀌었지만 그 도구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AI가 뭘 만들어주느냐보다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내용이 앞으로 AI 예술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시선을 잠깐 멈춰 점검해 볼 작은 기준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문학, 음악, 미디어 아트를 넘어 가상 공간까지 예술의 전 장르를 재편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기술이 예술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3가지 핵심 화두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 능력의 확장. 둘째, 인간 고유의 감성. 셋째, 인간과 AI의 협업 가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문화예술이 만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서 있습니다. 글쓰기, 음악, 영화,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AI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AI의 기술적 능력은 이미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 순식간에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창작일까요? 지금까지 예술가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 감정, 신념을 작품에 투영해 왔습니다. 한 화가가 10년을 고민해 완성한 유화 한 점에는 그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AI는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확률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할 뿐입니다. 예술의 본질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 절망, 희열과 같은 깊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밤하늘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고흐가 느꼈던 절망과 그럼에도 자연에서 발견한 희망을 처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AI가 모사한 작품이 과연 이러한 영혼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AI가 예술을 위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진기의 발명이 미술의 역할을 재정의했듯 AI 역시 예술가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자 협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AI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창작 활동입니다. 핵심은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AI는 도구이고 예술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어야 합니다.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기술과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통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과 교육 격차의 해소입니다. 전통적인 예술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같은 속도와 방식을 강요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재능과 감수성은 모두 다릅니다. AI는 이러한 차이를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AI 음악 플랫폼은 학생의 연주 실력을 즉시 분석해 수준에 맞는 악보를 추천하고 개선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미술 교육에서도 학생의 독특한 화풍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혁명적인 기회입니다. 또한 AI는 교육의 민주화를 이끕니다. 과거에는 질 높은 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지역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골 마을의 학생도 AI 튜터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 강의를 듣고 가상현실 속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여행하며 거장들의 화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AI 음악 도구를 쓰면 머릿속 멜로디를 즉시 구현해 볼 수 있고 게임 요소가 결합된 AI 플랫폼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AI가 기초적인 작업을 지원하면 학생들은 더 높은 차원의 예술적 사고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사 역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과 고차원적인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AI 시대의 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입니다. 역설적이게도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만의 고유한 표현은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AI는 결국 학습된 데이터의 조합이지만 인간의 예술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상처, 꿈, 영혼의 울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수백만 개의 AI 그림이 존재하더라도 한 예술가가 평생을 바쳐 그은 붓터치 한 번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BTS의 음악이나 청경자의 그림이 주는 감동은 인간의 독창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글로벌하고 표준화되어 있지만 예술은 각 지역과 민족의 독특한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이나 아프리카의 민간미술 같은 소중한 유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AI를 활용해 이를 기록하고 새로운 세대에 전승하는 기술과 예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생태계 고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 작품의 범람으로 예술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창작 지원금,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수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정한 예술에 투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만
창작 생태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층위에서 예술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는 우리가 슬플 때 진정한 정서적 동반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몸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AI 시대 예술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창작을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을 지키며 인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때 기술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더 깊은 인간성을 찾아가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